광해군 1년, 강원도 산골에 추락한 붉은 쇠 호리병. 쏟아져 나온 은색 괴물과 마주친 조선 포수와 현감의 충격 실화. 때는 바야흐로 광해군 1년, 기운년의 가을이 깊어가던 9월 25세 날이었소. 강원도 양양 땅은 본디 동해의 푸른 물결이 넘실대고 뒤로는 설악의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친 신선이 논일 법한 평온한 고장이었지요. 가을 햇살은가 털어낸 햇솜처럼 따사로웠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소나무 향을 머금고 저작거리를 감돌았소. 양양 부사 김문근은 관아의 대청마루에 앉아 갓끈을 고쳐매며 붓을 들고 있었소. 조정에 올릴 장계를 다듬던 중이었는데 그해 따라 유독 흉흉한 소문들이 팔도를 떠돌고 있었기에 그의 마음 또한 편치 않았던 게지. 선조대왕께서 승하하시고 새 임금께서 보위에 오르셨으나 북방의 오랑캐들은 호시탐탐 국경을 넘보고 조정의 공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차가웠으니 말이오. 나으리, 차가 식사옵니다. 관비 아이가 조심스레 찻잔을 내밀 때였소. 갑자기, 정말로 갑자기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고막을 찢을 듯 터져나왔소. 우르르 쾅. 쾅. 그것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소리와는 차원이 달랐소. 마치 거대한 짐승이 하늘이라는 가죽북을 미친 듯이 두들겨 대는 듯했고 수천 마리의 말이 동시에 발을 구르는 듯한 진동이 땅바닥을 타고 발바닥까지 전해져 왔소. 찻잔 속에 물이 요동치더니 이내 찻잔 자체가 탁자 위에서 달달 떨리기 시작했소.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이냐? 김문근이 붓을 집어 던지고 뜰로 뛰어내려갔을 때 이미 관아의 하인들과 육방 관속들은 혼비백산하여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소. 어떤 이는 지진이 났다며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어떤 이는 전쟁이 났다며 울부짖었소. 허나 소리는 땅속이 아니라 머리 위, 저 높고 푸른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었소. 김문근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경악으로 붉게 물들고 말았소. 그곳에는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대나대 하늘 한복판이 쩍하니 갈라져 있었소. 그리고 그 틈새로 형용할 수 없는 괴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으니 그 형상이 참으로 기괴하였소. 처음에는 마치 커다란 세숫대야처럼 둥글고 납작해 보였으나 이내 자세히 보니 거대한 호리병을 뉘어놓은 듯한 모양새였소. 그 물체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내뿜고 있었는데 그 빛깔이 예사롭지 않았소. 위쪽은 눈이 시릴 만큼 하얀 백색이요. 가운데는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돌았으며 아래쪽은 마치 가잡은 짐승의 피처럼 북디붉은 색을 띠고 있었소. 그것은 단순한 빛 덩어리가 아니었소. 매끄러운 표면이 햇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것이 마치 인간의 솜씨로 빚은 쇠붙이 같기도 하고 신령이 불어넣은 거대한 보석 같기도 하였소. 저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저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저작거리의 백성들은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소. 장터의 짐꾼은 등짐을 내팽개치고 주저앉아 오줌을 지렸고 아이를 업은 아낙네는 치마폭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소. 그 거대한 붉은 호리병은 양양 읍내 상공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로지르고 있었소. 마치 지상의 인간들을 굽어 살피듯 혹은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위압적인 기세로 말이오. 그 물체가 지나가는 뒤로 허연 연기 같은 기운이 길게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소. 그 연기의 형상이 마치 다리를 튼 용 같기도 하고 흩어지는 솜뭉치 같기도 하였는데 그 길이가 하늘의 절반을 덮을 정도였소. 더욱 기이한 것은 소리였소. 굉음 속에 섞여 들려오는 날카로운 파열음, 마치 거대한 배의 사우전즈즈 피를 한꺼번에 찢어발기는 듯한 그 소름 끼치는 소리는 사람들의 뼈마디를 시리게 만들었소. 양양의 하늘을 뒤덮은 그 불길한 물체는 원주 쪽을 향해 남쪽으로 흘러갔소. 그 속도가 화살보다 빨랐으나 그 크기가 워낙 거대하여 마치 느릿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요. 그때였소. 관아의 늙은 형방이 사색이 되어 김문근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고했소. 나으리, 저것은 징조입니다. 나라가 망하거나 임금께서 위태로우시거나 아니면 하늘이 노하여 역병을 내리실 징조가 분명하옵니다. 어찌 대낮에 별이 떨어지며 천둥이 친단 말입니까? 김문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소.
그의 시선은 붉은 호리병이 사라져가는 남쪽 하늘 끝, 점차 붉게 물들어가는 구름 속에 고정되어 있었소. 이윽고 그 물체가 산 너머로 모습을 감추자 잠시 멈췄던 바람이 다시 불어왔으나 그 바람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매캐하고 비릿한 냄새가 났소. 그것은 유황 냄새 같기도 하고 쇠가 타는 냄새 같기도 하였소. 하늘은 다시 잠잠해졌으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씻을 수 없는 공포가 자리 잡았소. 김문근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붓을 잡았소. 이 기이한 현상을 조정해 보고해야만 했소. 붓끝이 화선지 위에서 춤을 추듯 흔들렸으나 그는 힘을 주어 한자 한자 눌렀었소. 오시에 해가 환하고 맑았는데 갑자기 세숫대야 모양의 것이 먹물이 튀어 종이를 더럽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소.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님을 직감했기 때문이요. 그가 장계를 써 내려가는 동안 관아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소. 저 멀리 호리병이 사라진 산속 깊은 골짜기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나무꾼의 외침이 들려왔기 때문이요. 하늘을 날던 붉은 호리병. 그것은 단순히 지나간 것이 아니었소. 그것은 강원도 땅 어딘가에 인간이 닿아서는 안 될 금단의 영역에 내려앉은 것이었소. 김문근은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소. 붉은 노을이 지기 시작한 하늘은 마치 피를 토한 듯 검붉게 타오르고 있었소.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소. 조선 팔도를 뒤흔들 그리고 후대 사가들이 광해군 일기에 덜덜 떨며 기록하게 될 그 기이한 이야기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른 것이었소. 그날 강원도 간성군의 하늘은 찢어졌었소. 마치 거대한 짐승이 발톱으로 푸른 비단을 쫙 찢어 발기듯 굉음과 함께 나타난 그 붉은 호리병은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고는 산 너머 저편으로 사라졌지. 일부에서 보았던 그 기괴한 불빛이 사라진 뒤에도 고을 사람들은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지 못했소. 땅이 울리고 짐승들이 울부짖는데 누가 감히 평온을 찾겠소. 간성 군수 이형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으려 했으나 먹물이 튀어 종이를 더럽힐 뿐이었소. 조정에 장계를 올려야 마땅하나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을 어찌 붓끝으로 적어낼 수 있겠소?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소. 그 붉은 기운이 떨어진 곳, 벼락 치는 소리가 멈춘 그곳을 찾아야만 했지. 그것이 하늘이 내린 재앙인지 아니면 변방의 오랑캐가 부리는 요술인지 밝혀내는 것이 목민관의 도리라 여겼기 때문이요. 채비하라. 날이 밝는 대로 산을 오를 것이다. 군수의 명에 관하의 나졸들은 사색이 되었소. 저 산은 호랑이가 드글거리고 10만이들조차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는 험준한 골짜기였으니 말이오. 허나 군수의 서슬퍼런 눈빛에 거역할 자는 없었소. 길잡이로는 이 근방산세를 제 집 앞마당처럼 꿰뚫고 있는 늙은 포수 천수가 불려나왔소. 곰가죽을 두르고 낡은 화승총을 맨 천수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소. 그는 하늘을 한번 흘깃 보더니 땅에 침을 탁 뱉으며 중얼거렸소. 나으리, 산신령님이 노하셨습니다. 이번 산행은 재물 없이 들어가는 꼴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형은 요지부동이었소. 다음 날 새벽, 채 어둠이 가시기도 전에 군수와 포수 천수, 그리고 겁에 질린 나졸 5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소. 초입은 여느 가을 산과 다를 바 없었소. 단풍이 붉게 물들고 낙엽 밟는 소리가 바스락거렸지. 허나 고개를 하나 넘고 2개를 넘자 숲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소. 산새 소리가 뚝 끊겼소.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한 정적. 오로지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소. 그때였소. 앞서가던 천수가 자리에 멈춰 서며 손을 들어 일행을 제지했소. 그가 가리킨 곳에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마치 엿가락처럼 휘어져 부러져 있었소. 누군가 톱으로 벤 것이 아니라 거대한 힘에 의해 지식여진 형상이었소. 보십시오. 나무가 탄 흔적은 없는데 속이 다 으스러졌습니다. 천수의 말대로 나무의 단면은 끔찍했소. 더 기이한 것은 그 주변에서 풍겨오는 냄새였소. 짐승의 누린내도 아니요. 나무 타는 냄새도 아니었소. 마치 쇠를 달굴 때 나는 비릿한 쇠 냄새와 썩은 계란에서 나는 듯한 매캐한 유황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소.
나졸 중 하나가 헛구역질을 하며 주저앉았소. 일어나라. 여기서 지체하다간 해가 진다. 이형이 호통을 쳤지만 그의 등줄기에도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소. 그들은 냄새가 짙어지는 방향, 즉 산정상 부근의 험한 골짜기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소. 숲은 점점 더 짙은 안개에 휩싸였소. 대낮인데도 사위가 어둑어둑해지며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마치 귀신의 손톱처럼 그들의 옷자락을 잡아채는 듯했소. 얼마나 걸었을까? 드디어 시야가 트이는 곳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소. 그곳은 본래 울창한 숲이었을 터이나 지금은 마치 지옥의 한 귀퉁이를 떼어다 놓은 듯 참혹했소. 수백 년 된 나무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져 길을 만들었고 그 길의 끝 움푹 패인 거대한 구덩이 속에 그것이 박혀 있었소. 어제 하늘에서 보았던 그 붉은 호리병, 아니 세숫대야 같기도 한 그 거대한 물체였소.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흙이나 돌로 된 것이 아니었소. 매끄럽고 차가운 금속의 질감이었으나 조선의 대장장이들이 두드려 만든 것과는 차원이 달랐소. 표면에는 알 수 없는 문양들이 흐르는 물결처럼 새겨져 있었고 충돌의 여파인지 붉은 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소. 그 물체 주변에 흙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바위들은 녹아내려 촌농처럼 굳어 있었소.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물체 자체는 차갑게 식어있는 듯 보였소. 물체 위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그 연기는 하늘로 흩어지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소. 나으리. 저것이 무엇입니까? 천수조차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소. 이형은 마른 침을 삼켰소. 이것은 요괴인가? 아니면 전설 속 용이 승천하다 떨어진 허물인가? 그때였소. 쿵.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듯한 소리가 그 금속 물체 안에서 들려왔소.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발바닥을 간지럽혔소. 그 소리에 맞춰 표면의 붉은 빛이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했소. 그것은 살아있었소. 아니, 살아있는 것처럼 숨을 쉬고 있었소. 이형은 홀린 듯 그 물체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갔소. 나졸들이 말릴 새도 없었소. 그가 구덩이 가장자리에 섰을 때 기이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갓을 벗겨 날려보냈소. 그리고 그 금속 물체의 한쪽 귀퉁이가 소름 끼치는 쇳소리를 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소.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뿜어져 나오는 하얀 증기 사이로 그들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볼 준비를 해야만 했소. 과연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산신령의 노여움인가? 아니면 저 먼 별에서 온 불청객인가? 적막한 산속, 오직 그 기계적인 숨소리만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었소. 강원도 산골, 이름 없는 골짜기에 내려앉은 정막은 차라리 비명보다 더 끔찍했소. 방금 전까지 천지를 뒤흔들던 굉음은 씻은 듯 사라지고 타버린 소나무들이 내뿜는 매캐한 연기만이 뱀처럼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지. 현감 김씨는 갓끈을 고쳐 매려 했으나 손이 사시나무 떨듯하여 망건조차 제대로 추스르지 못했소. 그의 눈앞, 땅에 반쯤 파묻힌 거대한 쇠호리병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심장처럼 붉은 빛을 껌뻑이며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이오. 나리. 물러서셔야 합니다. 저것은 이승의 물건이 아닙니다. 호랑이 잡는 포수. 장씨가 낮게 으르렁거리듯 말했소. 평생을 산중의 왕, 범과 마주하며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 그의 눈동자에는 범을 만났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원초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소. 그의 손에 들린 조총의 화승불씨만이 위태롭게 타들어가며 붉은 원을 그렸소. 그때였소. 끼기기기 궁웅 마치 수천 개의 맷돌을 한꺼번에 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고막을 찢고 들어왔소. 붉은 호리병의 표면에 새겨져 있던 기괴한 문양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니 단단해 보이던 쇠가 마치 촌농처럼 녹아내리며 갈라지는 것이 아니겠소? 그 틈새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붉은색을 넘어 눈을 멀게 할 만큼 시린 핏빛이었소. 갈라진 틈 사이로 하얀 증기가 맹렬히 뿜어져 나왔소. 그 열기는 한겨울의 냉기를 순식간에 집어삼켰고 주변에 타다 남은 풀들이 순식간에 재로 바스라졌소.
현감과 포수, 그리고 뒤에 숨죽이고 있던 관노들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응시했소. 증기가 거치자 그 속에서 무언가가 걸어 나왔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결코 사람은 아니었소. 키는 팔척 장신보다 훨씬 커서 거의 솥대만 했고 온몸은 은색 비늘 같은 갑주로 뒤덮여 있었소. 아니, 그것은 입은 것이 아니라 피부 그 자체인 듯했소. 머리에는 갓 대신 매끈하고 투명한 둥근 막을 쓰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희번덕거리는 두 눈은 눈동자가 없이 그저 시커먼 우물처럼 깊고 어두웠소. 저것이 무엇이냐? 역병신인가 아니면 산신이 노하여 보낸 사자인가? 현감이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소. 그것의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흙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났소. 그것은 아무런 말도 없이 고개를 돌려 현감 일행을 바라보았소. 그 시선이 닿는 순간 현감은 마치 얼음물에 몸을 담근 듯 오장육부가 얼어붙는 한기를 느꼈소. 현감 김씨는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이 자손이었소. 두려움의 다리가 풀릴지언정 조선의 관리로서의 채통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그를 일으켜 세웠소.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앞으로 한 발짝 나섰소. 듣거라. 나는 이 고을을 다스리는 현감이다. 너는 어디서 온 요물이기에 감히 조선의 산천을 어지럽히느냐. 썩 정체를 밝히고 무릎을 꿇지 못할까. 현감의 호통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쳤소. 그러나 그 별에서 온 도깨비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소. 오히려 고개를 기괴한 각도로 꺾으며 현감을 관찰할 뿐이었소. 그 태도는 마치 사람이 개미를 내려다보는 듯한 철저한 무관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오만함이었소. 그 순간 괴물체가 입을 벌린 듯한 동작을 취하더니 사람의 언어가 아닌 소리를 내뱉었소. 삐이 끄르륵. 그 소리는 쇠를 긁는 소리 같기도 하고 수천 마리의 벌레가 날갯짓하는 소리 같기도 했소. 현감과 관노들은 귀를 틀어막고 바닥에 뒹굴었소.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이었소. 그것은 대화가 아니었소. 그저 파동이었고 명령이었으며 경고였소. 나리. 피하십시오. 참다 못한 포수 장씨가 튀어나갔소.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소. 저것은 말로 달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사냥감과 사냥꾼의 관계에서 저것은 명백한 포식자였소. 장씨는 망설임 없이 조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소. 탕! 천지를 찢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시커먼 화약 연기가 피어올랐소. 납타는 정확히 괴물체의 가슴팍을 향해 날아갔소. 조선 최고의 포수라 불리는 장씨의 솜씨였으니 빗나갈 리 없었소. 연기가 자욱하게 시야를 가렸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소. 잡았는가? 현감이 고개를 들었을 때 연기가 서서히 걷혔소. 그리고 그들은 보았소. 절망이라는 단어가 형상을 갖춘다면 바로 저 모습일 것임을. 괴물체는 한 발짝도 밀려나지 않았소. 납타는 녀석의 은빛 갑주에 닿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듯 납작하게 찌그러져 바닥에 떨어져 있었소. 녀석은 자신의 가슴을 한번 내려다보더니 다시 장씨를 쳐다보았소. 그 검은 눈구멍 안에서 붉은 빛이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소. 녀석이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소. 그 손가락 끝에는 기이한 쇠막대가 들려 있었는데 그 끝에서 웅웅거리는 진동과 함께 공기가 일그러지기 시작했소. 피해라. 어서 도망쳐. 장씨가 소리쳤지만 늦었소. 녀석의 손끝에서 붉은 광선이 번개처럼 뻗어나왔소. 그 빛은 장씨를 향한 것이 아니었소. 바로 그 옆 수백 년을 버텨온 아름들이 소나무를 향했소. 화앙! 벼락 맞은 듯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소나무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소. 아니,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 나무 자체가 붉은 빛으로 산화되어 가루가 되어 흩어졌소. 그 열기는 상상을 초월했소. 땅의 돌들이 붉게 달아올라 튀어올랐고 현감의 도포 자락에도 불똥이 튀었소. 아, 유물이다. 괴력난신이다. 관노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고 현감은 엉덩방아를 찌으며 뒤로 기어갔소. 이것은 싸움이 될 수 없었소. 이것은 일방적인 학살의 전조였소.
괴물체는 도망치는 이들을 쫓지 않고 그저 가만히 서서 그 아수라장을 지켜보았소. 마치 실험을 하는 듯 혹은 개미집을 건드려본 어린아이처럼. 그때 열린 호리병 안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하나, 둘, 셋 계속해서 걸어 나오기 시작했소. 하나가 아니었소. 강원도 산골짜기에 조선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의 군대가 도래한 것이요. 저것들을 막지 못하면 한양까지, 아니 조선 팔도가 불바다가 될 것이야. 현감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소. 유난히 붉은 달이 마치 핏빛 눈동자처럼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소. 예타앙, 강원도 산골짜기를 뒤흔든 것은 분명 조선의 화약이 터지는 소리였으나 그 뒤에 이어진 것은 짐승의 비명도 적의 신음도 아니었소. 오직 기이하고도 서늘한 금소금 팅 하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을 뿐이라오. 자욱한 화약 연기가 밤바람에 흩어지자 포수장 씨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소. 평생 호랑이의 미간을 뚫어왔던 그 예리한 납탄이 저 은색 괴물의 가슴팍에 닿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듯 납작하게 찌그러져 발치에 힘없이 굴러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소? 그것은 갑옷이 아니었소. 저들이 두른 것은 인간의 대장간에서 두드려 만든 쇠붙이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물이 흐르듯 빛을 굴절시키는 기이한 막이었소. 투구한, 유리처럼 투명한 둥근 막 너머로 보이는 그것의 얼굴은 인간의 형상과 비슷했으나 결정적으로 달랐소. 눈이라 부를 만한 기관은 칠흑처럼 검고 거대하여 흰자가 없었고 코와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매끄러운 피부만이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지. 그것은 분노하지 않았소. 포수가 총을 쏘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듯 혹은 발밑에 개미가 무는 신용을 한 것을 굳이 탓하지 않는 거인처럼 무심했소. 괴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을 기고 있는 현감을 내려다보았소. 그 시선이 닿자마자 현감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에 거품을 물며 사지를 비틀기 시작했소. 그것은 공포라기보다는 인간의 정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의념, 이 머릿속을 강제로 헤집어놓는 듯한 고통이었을게요. 이윽고 붉은 호리병, 아니 저 거대한 쇠로 만든 배가 다시 웅웅거리며 붉은 빛을 토해내기 시작했소. 열린 틈으로 걸어 나왔던 은색의 괴물이 다시 배 안으로 뒷걸음질 치며 물러났소. 그러자 갈라졌던 배의 틈이 뼈가 맞물리듯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닫혔고 숲 전체가 거대한 진동에 요동치기 시작했소. 땅이 울린다. 장포수는 본능적으로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소. 그것은 지진이 아니었소. 저 쇠 호리병이 공중에 뜨기 위해 대지를 밀어내는 힘이었소. 주변의 아름들이 소나무들이 마치 수수깡처럼 뚝뚝 부러져 나갔고 바닥에 깔려있던 소립들이 순식간에 불타오르며 재가 되어 휘날렸소. 뜨거운 열풍이 얼굴을 핥히었지만 장포수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소. 그리고 그 순간이었소. 콰앙,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굉음이 고막을 찢어놓았소. 그것은 천둥 소리와 비슷했으나 훨씬 더 날카롭고 기계적인 파열음이었소. 눈을 떴을 때 붉은 호리병은 이미 땅에 없었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붉은 빗줄기 같은 빛이 구름을 뚫고 밤하늘의 별들 사이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소. 마치 부두로 붉은 먹을 찍어 하늘 위로 그어 올린 듯한 기이한 궤적만이 남았을 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며 새벽이 찾아왔소. 숲은 전쟁터가 된 듯 처참했소. 반경 수십 리 안의 나무들은 모두 밖을 향해 쓰러져 있었고 땅은 검게 그을려 있었소. 그 기이한 열기 속에서 장포수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짚고 일어섰소. 나으리, 그는 엎드려 있는 현감을 흔들어 깨웠소. 흙투성이가 된 비단 관복, 벗겨진 관모. 현감은 천천히 눈을 떴으나 그 눈동자에는 더 이상 이성의 빛이 남아있지 않았소. 호리병, 붉은 호리병이 춤을 춘다. 하늘에서 불이 하하하. 옥황상제가 쇠를 타고 오신다. 현감은 혀가 꼬인 소리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소. 밤새 겪은 공포가 그의 혼을 산산조각낸 것이요. 조선의 법도와 성리학의 이치로 무장했던 양반의 정신세계는
성리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우주적 존재를 마주한 순간 붕괴해버린 것이지. 장포수는 쓸모없어진 조총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탄식했소. 도깨비도 귀신도 아니었다. 저것은 우리가 감히 쳐다봐서도 안 될 하늘 저편의 재앙이었다. 사건은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한양의 조정으로 보고되었소. 하지만 그 내용은 처참하게 난도질당했소. 하늘에 거대한 붉은 호리병이 나타나 쇠로 옷을 입은 괴물이 걸어 나왔다. 이 내용을 그대로 임금께 올릴 수 있는 신하가 과연 몇이나 되겠소? 조정의 대신들은 이 해괴한 장계를 두고 경론을 벌였소. 누군가는 역모의 징조라 했고 누군가는 요사스러운 민심을 현혹하는 헛소문이라 일축했소.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하늘에서 쇠배를 타고 내려온 이방인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왕권의 신성함과 우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요. 결국 도승지는 붓을 들어 장계의 내용을 고쳐 썼소. 미쳐버린 현감은 과로로 인한 실성으로 처리되었고 잿더미가 된 숲은 원인 모를 산불로 둔갑했소.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은 단 몇 줄의 문장으로 축약되어 사관에게 넘겨졌소. 그리하여 광해군 일기 1609년 광해 1년 9월 25일 자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만이 남게 되었소. 강원도 간성, 원주, 강릉 등지에서 대낮에 붉은색 배와 같은 것이 하늘에 길게 흘러갔다. 천둥 소리가 났으며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후세 사람들은 이를 두고 주성이나 운석이 떨어졌을 것이라 짐작하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소. 그날 밤 강원도의 숲속에서 벌어졌던 일은 단순한 돌덩이가 떨어진 사건이 아니었음을. 장포수는 그날 이후 산을 타지 않았소. 그는 평생을 술에 절어 살며 장터 어귀에서 아이들에게 하늘에 쇠로 만든 배가 떠다닌다는 헛소리를 하는 미치광이 노인으로 늙어갔소. 미쳐버린 현감은 관직을 삭탈당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방 안에 붉은 칠을 하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하오. 지금도 강원도 깊은 산골 어딘가에는 수백 년 전의 그날 밤처럼 나무들이 기이하게 휘어져 자라는 곳이 있다고 하오. 바람이 불면 소나무 숲 사이로 윙윙거리는 쇠붙이 소리가 들린다는 그곳. 혹시 밤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유난히 붉고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별을 보게 되거든 너무 오래 쳐다보지 마시구려. 그들은 여전히 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오. 이것으로 조선왕조실록에 감춰진 기이한 야담, 붉은 호리병과 강원도 하늘의 벼락소리 그 마지막 이야기를 맺겠소. 부디 오늘 밤은 등불을 밝게 켜고 주무시기를.